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 수습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한 빈손 회동에 그쳤습니다. 한편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 소환 문제가 정리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대선 출마 시사로 주목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차례로 만나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코너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들어온 속보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한 뒤에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은 4.25에서 4.50%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3월부터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린 이후 최고치였던 것보다 1%포인트 낮아지게 됐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이 상단 기준으로 기존 1.7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몇 차례 정도 원래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점도표 예상치가 있었었는데 그랬었죠. 이번에 공개된 걸 보니까 두 차례로 횟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만큼 경기가 좀 괜찮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소식 알아보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섰었는데 결국 정리가 됐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공수처 요청에 이 두 번에 걸친 요청이 있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접 만나서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재판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고 중복 수사 우려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의 주도권이 공수처로 넘어오면서 이 검찰이 21일까지로 기한을 정한 윤 대통령의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면 나머지 피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공수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해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일단 이첩 범위를 협의한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이 정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사건 이첩이 결정되자 검찰 수사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첩 결정 뒤 심우정 검찰총장이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소집했는데 대검은 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부인을 했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 헌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 3일 밤 열었다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무회의록의 경우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 회의에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이 없었고 회의록 같은 공식 문서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고령 1호는 3일 밤 11시 반 언론과 SNS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이번 제출 명령은 포고령 1호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포고령 1항을 보면은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를 넣었거든요. 비상계엄 해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전공이 처단 이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5항에. 계엄사의 언론 출판 통제를 명시한 3항 이런 부분이 지금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네. 윤 대통령 지금까지는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수령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헌재가 닷새 전부터 보내고 있는 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은 계속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헌재가 대통령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행정 시스템으로 답변서 요구가 담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이 경호처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그런 곳에서 네.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통지서 전달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과정인 만큼 향후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모든 재판관이 함께 의논하는 평의를 열어서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 중앙대 법학과 동문입니다. 다 같이 사법시험을 준비한 인연이 있는데요. 네. 이 대표가 권 대행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잠시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계엄 사태 뒤에 처음 여야 대표가 만났는데 협치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첫 상견례인 만큼 날선 비판은 없었지만 대신 뼈 있는 말이 좀 오갔는데요. 네. 권 대행은 이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철회를 부탁한다면서 국정 마비의 원인을 야당의 탄핵 남발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양보를 할 수 있다면서도 여야가 아니라 국회 1당과 2당으로서 협의하자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다음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차례로 열리고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는 헌법재판소를 구인 체제로 만들어서 윤 대통령 탄핵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서 지금껏 함께 협의해온 여당 의원들도 청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 뒤 인사청문 특위 위원까지 내정을 했지만 네. 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당 차원의 회의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놓고 지금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들의 처리 시한은 오는 21일인데요. 앞서 정부는 쌀 초과 생산 시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금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지만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에 굉장히 무게가 쏠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탄핵 카드로 한 대행에게 견제구를 날린 더불어민주당은 이것까지 하면 청소 대행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까지 더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죠. 세계 자동차 업계 판도가 바뀔 만한 소식인데요. 일본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요? 예, 지금 판매량 기준 세계 7위와 8위 자동차 기업인 혼다와 닛산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 두 회사가 새 지주회사를 만든 다음에 각각 산하로 들어가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오는 23일 공식적인 협의 시작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작년에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이 세계 3위에 지금 올라 있어요. 730만 대로. 그렇군요. 근데 이제 혼다, 닛산, 미쓰비시 이게 이제 합하지면은 810만 대여서 3위로 뛰어오릅니다. 이러면 이제 양사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차보다 더 우위에 서겠다는 좀 규모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네네. 양사 통합 배경에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이 자동차 업계 좀 변화가 있고요. 또 테슬라나 중국 BYD 같이 신흥 업체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좀 몸집 불리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더 춥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6.5도, 대구와 광주 영하 4.6도 등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고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의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오르면서 서울 5도, 대전 6도, 강릉 9도, 부산 10도 등으로 대부분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는 많이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절기 동지인 모레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5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유아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힙니다. 벌써 50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리고 더 가서 여의도 통과하는 데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이후로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서충주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요.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향 덕진 3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대선 출마 시사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선 출마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굳히신 건가요? 뭐 지금 그 시점이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탄핵 인용이 되는 게 뭐 제가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 때라면은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네, 탄핵 결정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원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뭐 저 때문에 뭐 그렇게 결정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 결정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뭐 어떤 경우에도 그 재판 지연 심사 지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빠르게 결론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뭐 환율 문제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부 회복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계속 유지됐을 때 국민들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세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어쨌든 이 탄핵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뭐 법률적 방어권을 다 행사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과정을 국민이 소상히 알고 있고 지금 뭐 저는 솔직히 양쪽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각자에게 제기된 어떤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탄핵 절차에 대해 가지고 뭐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건 괜찮지만은 가장 추한 형태로 방어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송달 거부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인 사람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송달 거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 참 의아합니다. 네, 이 의원 대선 출마를 시사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대선 나가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뭐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갈 건 아니니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공백기를 좀 가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네. 몇 개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선은 지금 그 물러나셨으니까 한 달 정도는 우선 좀 주변 사람들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계시면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인데
아마 뭐 지금 국내를 뭐 여행을 도시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걸 봐서는 바로 대선 행보를 이어나갈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하면서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간과할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저 같으면은 좀 쉬어야지 이럴 텐데 너무 급하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실적이 좋아야 리더십이 생긴다. 그렇죠. 예. 그 우리가 회사에 다녀도 사실 사장님 중에서 평소에 아주 잘 대해주지만 월급 끊기는 사장님과 네. 평소에 좀 딱딱하면서도 하지만 월급 잘 나오고 그리고 성과급 잘 나오고 이런 사장님이 좋으냐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런 둘 간의 비교를 하면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검찰 공무원으로서는 승승장구했고 네. 그런데 지금 정치에 들어와 가지고는 실적이 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실적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뭐 다른 메시지만 발산해 가지고 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한 게 한 대표가 정치를 계속하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뭐 보수 정당을 바꿔보겠다라고 이렇게 모토를 걸고 정치를 했는데 네. 뭐 그 모토 자체는 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실적이 없고 저는 어쨌든 보수 정당을 바꿔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대통령 선거 지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봤고 당 지지율도 제가 있는 1년 동안은 거의 국민의힘이 50%에 육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호는 비슷하고 지향점 비슷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좀 뭐 수신하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좀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렇게 도전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을 좀 고쳐먹고 옳은 방향들로 간다고 하면은 옳은 선택들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비슷한 지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철학은 공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연대도 나중에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요 또 다른 문제인 게요. 그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그 총선 때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대표직 해왔도 그렇고요.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무시 전략으로 일궈내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개혁신당 그 당사도 그리고 회의실도 한번 방문 안 했거든요. 그게 이례적인 거죠. 이재명 대표는 뭐 사실상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나면서 반대로 또 범보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에는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무슨 전략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자세를 유지한다 그러면 만날 일이 없겠죠. 친한동훈계 예.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세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찬성 의원들과의 연대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다 친한 분들이니까요. 네. 제가 뭐 대화를 계속하고 어제도 사실 저녁 식사를 뭐 그분 중에 한 분이랑 했는데요. 그와 별개로 그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대선 행보하겠다 그러면 동참할지 아니면 또 그와 비슷한 테두리에서 같이 활동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보내는 메시지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탄핵엔 반대한다. 이 논리적 모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뭐 탄핵 반대 및 좀 이상하게 좀 국민 여론과 반대 방향으로 가시려는 분들이 그분들이 뭐 지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네. 노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것이 국민들과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분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분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삶과 죽음의 문제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트라우마가 있는 그때 거죠. 본인들이 탄핵을 하고 나가지고 그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검사들이 거의 칼 들고 와서 보수 진영을 난도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선에 따르면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수사해가지고 그분들 중에 뭐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고 뭐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솔직히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특히 별안간 탄핵 아닙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일으키면서 별안간 탄핵이기 때문에 준비할 새도 없이 예를 들어 특검 수사가 진행된다. 네. 그러면은 이거 범위가 확장되면서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것이 많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윤핵관이라 불리는 나와 윤핵관이라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와 아주 밀착되어 있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같이 했던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수사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야 내가 2달 뒤엔 내가 완전히 뭐 피의자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생사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막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원님은 젊은 보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보수의 정신 어떻게? 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보수 정치에 있어서 지금 2번이나 탄핵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결국 그걸 구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보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뭐 자유 얘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자유를 구현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믿기지가 않는데 이런 겁니다. 그 진보가 내세우는 것과 보수가 내세우는 것이 다르긴 한데 그중에 우리가 선악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 네. 어디가 선하고 어디가 악하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진보가 한 10년 가까이 주장해온 것은 가진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그 나머지에게 분배할 수 있다. 나누면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최근의 정책적인 기조였다고 한다면은 보수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잘 되겠느냐? 결국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가 개별 역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정도의 정책적 관점 차이가 있다 보거든요. 이게 가진 자의 것을 나눠가지고 분배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것도 사실 이런 겁니다. 최근에 젊은 세대는 약간 다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주식 관련해가지고 금투세 논쟁이 있었을 네, 때 그렇죠. 진성준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니 이거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게 과세하겠다는데 왜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느냐. 왜냐하면 5천만 원 이상 주식으로 수익 남기는 분이 대한민국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를 과세하겠다는데 왜 99%도 거기에 따라 반대하느냐. 그건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구호에 사람들이 동했는데요. 네. 이제 젊은 세대는 뭐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아는 거죠. 그 1%의 대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자체를 끼치는 영향. 위축시켜버리면은 99%인 그보다 적게 버는 나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만큼 그렇게 1대 99의 논리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국 대선에서도 최근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과거 2010년대 같으면은 뭐 1대 99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논리에도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한 접근하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단순히 그런 어떤 선악 구도 아니면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나누는 구도 이런 식의 진보 정치만은 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보수 정치가 말하는 담론 자체는 그래도 유효하다 봅니다. 다만 그것을 구현할 능력이나 아니면 진정성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당내 상황 다소 어수선합니다. 네. 허은하 대표가 이준석 의원의 측근 당직자 3명을 전격 정지를 했고 이 의원님이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뭐 허은하 대표도 지금 본인이 어쨌든 당을 이끄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체되는 분위기에 대해 가지고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의 뭐 인사권을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당에서 이번에 허은하 대표가 전격 경질한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냐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형태로 잘릴 만한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당내에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 2달 정도 된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당내에서 계속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무총장을 잘랐습니다. 그럼 사무총장의 후임이 누구인지라도 정해놓고 잘랐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와중에서 후임도 없는 상태에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구성원들도 궁금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후임을 찾아가지고 잘라놓고 후임을 찾으러 다니는 모양새던데 좀 그래서 당내 구성원들이 해명을 요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더 해보죠. 뭐. 지금 비대위원장을 놓고 고심 중인데 중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친윤 중진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게 만약에 다가오는 조기 대선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런 논의가 나오느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선택이지만은 저는 중진들 또는 윤핵관들 중심으로 다시 당을 꽉 잡고 가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권선동 원내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헌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라는 건요. 저는 절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되지 않는다 봅니다. 개헌이라는 거는 항상 탄핵당하고 나선 몰리는 쪽에서 개헌하자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헌이라는 건 정말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임기 초에 본인의 권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 개헌 얘기 나오는 거는 시간 끌기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저도 개헌을 하면 선호하는 정치 체제가 있고 개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아, 시기가.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굳이 말하면은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개헌의 핵심 아젠다인데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세력에서는 절대 안 받죠. 자기가. 그래서 민주당은 선을 긋는 거군요. 그렇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추경을 요구를 했어요. 예. 예산안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결국에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때는 예산 다 삭감해놓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이 어려워지면은 예산을 또 늘려주겠다. 추경은 그렇게 하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공세를 한 다음에 다시 나중에 추경으로 또 생색내라고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국가 예산이라는 거는 사실 추경을 하지 않을 정도로 면밀하게 계획해가지고 가는 것이 맞고 뭐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변하면 추경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뭐 많은 게 변한 한 달이 아니죠. 한 2주 사이에 많은 게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한 건 정치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되게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국정안정협의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굳이 비판하자면 한 2주 전쯤에 본인이 뭐 한덕수 총리랑 두 분이 서가지고 소통형 행사하려다가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국정안정협의체라는 게 뭡니까? 그때는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내가 국정을 이끌겠다고 했다가 지탄받은 거고 지금은 야당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흡사 본인들이 여당이 된 양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가에서 헌법이 지정한 절차에 따르면은 결국 한덕수 총리님이 권한 대행으로서 거의 네. 대부분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상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국방 상황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 북한이 뭐 도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헌법에 따라 가지고 한덕수 총리님 중심으로 그런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이 정해놓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거든요. 근데 뭐 흡사 국가적 비상사태에도 그럴지언정 지금 나머지 상황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야당이 주도하는 그런 국정협의체가 뭘 한다? 그게 바로 위헌입니다. 네. 윤 대통령 그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모습은 좀 다릅니다.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서류도 받지 않고 있는데 이제 수사기관이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이제 수사가 일어나되면 수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딱 풍기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 검사로서 상당히 스타 검사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게 검사라는 분들도 남 잡아놓는 거는 전문가인데 본인이 정작 수사의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허술할 수 있구나. 왜냐 국민들의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본인이 법률 기술자로서의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들께 가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권에서 좀 법률가 좀 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다시 여야의 사령탑도 법대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권성동 대표 검사 출신, 이재명 대표 변호사 출신, 대통령도 검사 출신,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 출신.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면요. 대통령 윤석열 서울대 법대, 그 당시 비대위원장 황운여 네, 서울대 네. 법대, 네. 한동훈 후보 서울대 법대,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서울대 법대. 이런 일색 속에서 법대 출신들과 율사 출신만 있으니까 항상 과거를 재단해가지고 선악을 가르려고 합니다. 이게 이분들의 직업적 특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국정조사 추진하고 있어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사실 우원식 의장님께 저희 개혁신당에서 이 계엄령이 발생했을 때 바로 좀 국정조사를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 중요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거지만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이런 계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탄핵이 이루어졌어도 저는 괜찮다 봤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그에 따라서 탄핵 심판 절차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씨 관련 수사도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황금폰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쓰던 전화기 내용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저도 언론에 증언했던 것처럼 아마 그런 전화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같은 것이 많을 겁니다. 예,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실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보면은 예전에 공개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사장의 대화 외에도 그 공개된 대화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뭐 그 대화의 한 7, 80%가 삭제된 지금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누구에게 본인이 연락했다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뭐 계엄 정국에서 좀 덜 관심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공천 개입이라는 데서는 상당한 증거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 측 그게 변호인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언행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했다고 해요. 뭐 그런데 사실관계가 변화하겠습니까? 언행을 조심하고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표현은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명태균 사장을 이제 사기꾼으로 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제 사실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그런 감정 대립이 양쪽 간에 커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진실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수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발단이 된 2022년 재보궐선거 예. 당시에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예. 대표가 이 의원이었어요. 예. 경찰에서 관련 조사를 좀 요청을 했나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저에게는 어떤 조사 요청도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 의원도 몇 번 이제 접촉이 있으셨는데 명태균 씨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몇 번 접촉 정도가 아니라요. 상당히 오랜 기간 알고 지냈는데 저는 이분과 뭐 금전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부탁하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분야와는 관계가 없고요. 이분이 제가 몇 번 언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신임을 얻으면서 사실 정치인과 메신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잘한 편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분이 창원 출신으로서 서울에 연고가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 메시지 전달하고 하면서 뭐 기자들에게 유출되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야당 단독 의결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돼도 국민의힘이 지금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데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내로남불 또는 모순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북한이 내일 쳐들어와도 전군을 지휘해서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권한인 이런 임명권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2요구권은 좀 부담이 더할 텐데 어떻습니까? 제2요구권도 있지만은 저는 정치적으로 그걸 행사하느냐는 한덕수 총리님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2요구권 행사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쓴 작가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해 대략 330억 벌이 버려진다고 하는데 1초에 2.6톤의 옷이 버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옷이 정말 많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옷을 사는 이유가 예뻐 보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가장 끝그림에는 어떻게 남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예쁘지도 멋있지도 않은 모습으로 강가에 버려지거나 사막에 쌓이거나 이렇게 끝나게 되더라고요. 옷을 안 사겠다고 해서 멋을 안 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내 옷장 안에 있는 옷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 만들어진 옷을 서로 나눠만 입어도 서로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을 안 사기로 결심하고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이나 언니 옷이나 이렇게 나눠 입고 교환해 입으면서 새로운 취향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됐다고 새 옷을 사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뭐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바뀐다고 다 바뀔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실천한다면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도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각보다 기온이 1도에서 6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지금 서울이 영하 6.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와 광주의 체감온도는 영하 6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비롯해 그 밖의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 추위는 오늘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대전 6도, 강릉, 제주 9도, 부산 10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주말인 토요일까지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일부와 강원 영동, 경상도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경기 서해안과 충남,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절기 동진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일요일부터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번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주요 정치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났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표가 만난 건데 주목한 대목 있어요? 그 만남 자체의 하나의 이제 전제 조건 또 환경, 정치적 환경을 보면 국정협의체 정도가 사전에 조금 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신호라도 오갔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었을 텐데 권성동 대표가 우리가 아직 여당이다. 이재명 대표 대통령 행세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이 속에서 이 비상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그런 신호를 받지 못하고 만난 거라서요. 크게 뭘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또 네. 이후에 이제 네. 뭐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계엄으로 인한 국회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85%가 했어요. 국민들은 80%가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이 한동훈 대표가 뭐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이게 기현상입니다. 집권 여당 아니에요. 네. 책임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거거든요. 정당의 존립 존재 이유는 집권에 있어요. 그 목표가.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이라는 하면 대통령을 배출하는 건데 그래서 여야 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공동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과도 안 하고 그런 불법 계엄을 저지른 자신들의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태 앞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긴 것이 여야가 앞으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 무언가 서로 협력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한 근본적인 그 원인입니다. 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좀 얘기하면서 개헌과 또 탄핵소추 철회를 좀 요청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이제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네.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태블릿 PC 이게 터지고 그야말로 위기 상황으로 몰렸잖아요. 11월 국회 이제 예산안에 네. 대한 시정연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하면서 그때 의원들 200명 넘게 개헌해야 된다고 여야 의원들이 서명까지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내내 개헌 안 된다고 그야말로 막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하자 그랬어요. 네. 그건 위기 상황을 국면 전환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제 꼼수 제안이거든요. 물론 안 됐죠. 그래서 개헌 정도를 여야가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진전을 시키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여야가 지금 입장과 견해가 다르잖아요. 탄핵해야 된다. 탄핵 반대. 이게 이제 어제까지의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헌법재판관을 3명을 임명해야 된다. 말해 못한다. 그래서 이런 또 내란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라 그러고. 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개헌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국면전환 위기전환용으로 읽혀지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다른 이 특검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좀 탄핵안 이런 거 철회해달라고 탄핵 소추안들. 얘기하는 거는 특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원인 저는 뭐 다른 탄핵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라든가 감사원장 탄핵 이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정무 전략적으로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과 별개로 이 탄핵 소추 철회를 당부했다는 것 자체도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특검 얘기를 해보면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네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 접수가 됐어요.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지금 소위 말해서 반헌법적 개헌을 해서 지금 국회 탄핵이 된 이 이유가 뭐죠? 첫 번째가 비상계엄이죠. 부정선거라는 이 음모론에 네. 이제 빠졌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죠. 이것을 대한 이제 엄청난 압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저런 문제를 한 번에 좀 해결을 하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비상한 이 청약으로 네. 반헌법적 개헌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지금 또 수사 중이고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이미 판단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됐던 것에 대한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논리상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자기 국민의힘이나 이런 부분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불가 압박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도 야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서로 뭐랄까 접합점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해야 된다. 이런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문회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반대고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뭐 다른 이제 정치적 계산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대통령의 직무나 권한, 책무에 관한 이제 헌법 규정들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해야 한다. 조금 네. 강제적, 이제 책무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무원에 대한 임명, 헌법기관의 구성, 그다음에 조약,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고요. 할 수 있다가 있어요. 네. 그게 사명권, 그다음에 제2요구권, 거부권이죠. 이런 건 다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은 대통령의 책무의 안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통수권이라든가. 그래서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는 다른 건데요. 거부권하고 사면 그게 고유 권한인 거예요.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권한 대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책무, 의무에 관한 직무에 네.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행을 한다고 해석되어지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고유 권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권한 대행의 적극적 행사는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또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전례를 보면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좀 입장이 바뀌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지명했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 대한 이제 탄핵 소추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결혼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논리였고요. 또 해야 된다는 게 당시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였는데요. 그런데 그 논제, 그게 뭐 말이 바뀌고 지금 와서 또 입장이 바뀌고 이걸 떠나서요. 지금 국회 추천모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행사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추천한 몫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한덕수 위원장이 받아들여야 되는, 권한대행이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요. 또 근데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도 수석님 보니까 그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탄핵 인용 이후에 임명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제 그게 이선의 이제 네네. 재판관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절차가 그렇게 된 거고요. 문제는 이런 거죠. 그거는 정무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상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권한대행,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 총리의 직무대행으로서의 임무가 언제까지죠? 시기가? 이제 탄핵 결정 이후에 이런 겁니다. 탄핵이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요. 탄핵 기각된 날, 그날까지가 한덕수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날이에요. 탄핵이 인용됐다. 그래서 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받아들여서 국회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대통령 자격이 상실이 됐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열흘 후에 임명을 했는데 그때도 권한대행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헌재 판결 전이냐 후냐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봐서는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냐. 그래서 기각되면은 헌재 판결한 날까지고요. 인용되면은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네. 이렇든 저렇든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거예요. 재판관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네. 공무원 임명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기관 구성권, 이게 다 공무원 임명권이거든요. 이거는 해야 한다예요. 네. 거부권과 사면권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른 주제도 좀 넘어가 보죠. 그 한동훈 전 대표 수석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쫓겨났다는 뭐 표현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선택에 대한 국민의힘의 평가는 어떨까요? 우선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는 이제 정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이제 이 계엄후 탄핵이라는 이 사안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탄핵 반대를 해버리고 그 반대했던 세력들이 결국은 찬성했던 당대표가 그만두게 되는 네. 이런 상황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결정들로 이제 기록이 될 거고요. 한 대표는 결국은 이게 이제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탄핵 표결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였는데 네. 사실은 한 대표가 총선 비대위원장 하면서 네. 또 총선에서 참패하고 3개월 만에 당대표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당대표로 취임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이런 상황에서 계엄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당대표로 한 대표가 나오는 것은 전쟁 선포고
나와서 당선되는 것은 전쟁이 개시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도 죽고 한동훈도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주 강력한 한동훈 대표가 물론 탄핵을 기점으로 물러나게 됐지만 원인들로 계속 작동을 해왔던 거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문양의 넥타이를 메고 또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여러분들을 지키겠다. 그리고 탄핵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도 했거든요. 네. 비판적인 말을 하고. 그거는 결국은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한 대표는 세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럽게 당대표를 이제 그만둔 경우라서 오직 지지율이 한 대표의 정치 복귀 또 한 대표의 이후에 뭐 대선이면 대선 이런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기반이 지지율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지율이 계속 이 떨어지는 과정이었고 이번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 복귀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한 번도 하지 못한 정치인으로 결국은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재기는 하려 그러겠죠. 그러나 뭘로 해요? 그럼 지지율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거의 지금 접전 수준으로 갔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앞서 잠깐 출연했지만 좀 쉬었으면 좋겠고 대선에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좀 발언을 했어요. 개혁신당과의 탄핵 찬성 의원들 간의 연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이 입탈당, 뭐 탈당해서 어디 입당하고 이런 걸로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이제 정치적 계기라는 것이 이제 선거거든요. 총선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선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후보 단일화, 합종 연행, 또 개인적인 뭐 탈당, 뭐 이런 거 정계 개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곤 하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원래 국민의힘 출신 아니에요. 당 대표했던 사람 아니에요. 윤 대통령 만들었을 때 대표였고 그 네. 뒤에 또 쫓겨났죠. 그래서 보수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 보수의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을 떠난 적은 있어도 쫓겨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더 크게 예를 들어서 비상하고 싶다고 그러면 보수라는 운동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하고는 뭐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한 몸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네. 뭐가 남을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이제 후보단이라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죠. 또 대선을 앞두고 당 자체를 그냥 합쳐버리는 이런 어려워진 국민의힘과 또 보수라는 운동장을 떠난 적이 없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것 정도를 할 만한 서로의 능력이나 신뢰나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도 조금 뭐 기시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여러 가지 오해와 잘못된 평가로 임기 말에 한 자리 숫자 지지율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대선은 그야말로 최고가 이제 정동영 손학규 후보 정도 6%, 5%, 7% 요 때였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이해찬 대표 나왔었고 한명숙, 유시민 뭐 여러분들 나왔었는데 전부 1, 2%대. 이제 이런 비슷한 이 예비 후보들 지지율. 이것을 요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에요. 그럼 여기에 한동훈 찬성파, 탄핵 찬성파들이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뭐 같이 해야 된다라든가, 혹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소화할 능력이 안 되고, 이걸 소화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신뢰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망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탄핵에 인용될 경우에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거의 일강 체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주자로 누가 유력해 보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직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폭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뭐 조사에 의하면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한 후보가 없어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른 후보, 오세훈,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 몇 배의 지지율을 갖고 왔었는데, 뭐 최근 조사에는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또 명태균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선거 게이트예요. 근데 다 선거를 치렀고,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이런저런 이제 관계를 맺었던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포렌식도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이 폭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누가 후보가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전화에서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이 발견됐다고 해요. 검찰 수사 중에. 또 명 씨 측은 오세훈 시장과 나눈 통화도 녹음돼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명 씨의 이 전화가 탄핵 정국에 미칠 파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따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제 대선, 조기 대선이라는 거를 만약에 전제하고 시간표를 보면은 한 5, 6개월 정도 남았다. 뭐 그렇지 않은 견해를 더 오래 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략 뭐 예를 들어서 5, 6개월이 남았다고 보면은 이 5, 6개월 동안, 지난 5, 6개월 동안 이 정치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좀 상상해 보세요. 명태균 사건이 있었죠. 또 계엄 탄핵 이런 게 있었죠. 이재명 대표 또 1심 재판이 있었죠. 뭐 정말 이게 반년, 5, 6개월 정도면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의 시간표하고 네. 명태균 게이트, 선거 게이트의 시간표는 따로따로 굴러가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요. 대선까지.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소재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 조사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검찰이 뭐 실체를 감추거나 네.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것도 어디서 얘기를 했죠. 이게 계엄 딱 터지고 이제 탄핵이 되느니, 국회에서 되느니 마느냐 할 때, 이제 헌재 탄핵 전에 명태균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 지금 탄핵이 워낙 크니까 이게 잘 거론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의 시간은 지금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 지연 전술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질질 끌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조속히 끝내라고 주장하는 모습,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이제 시비의 문제보다 좀 정치적 상황, 또 이제 이런 것을 좀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특이해요. 1심에서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로 올라가요, 지지율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반환법적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그때 뭐 대응을 안정적으로 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왜 선거법 유죄를 받았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적 존재, 그거에 대한 국민적 평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라는 반대편의 이제 공격, 이런 것들이 연이어지고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사와, 야당에서는 이걸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종의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단단해지는 이런 과정에 확장력까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반대급부. 네. 그래서 단단해지고 확장된 것이 현재 이재명 대표 지지율의 현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늦추고 빨리 하고 뭐 이것에 대한 이제 논쟁, 평가가 있기 이전에 이런 사법 리스크 자체가 탄압이라고 보고 지나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영향이 없다. 이런 이제 정치적 평가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잠시 후 임시 국무회의를 합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사법, 그리고 국회법, 국회 증언감저법 등이 있는데, 언론의 예측을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들이 좀 다수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탄핵을 이제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른 사안으로 예컨대 이제 탄핵을 한다, 이런 것은 일단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탄핵 한 총리 탄핵을 거론조차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국정협의체 제안하면서 일단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안 하겠다. 그래서 일단을 붙였거든요. 난 그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아예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총리의 문제는 이 내란 사건에 사실 관여돼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따져지고 판가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그런 것을 자꾸 부각하고 혹은 시도하고 하는 것은 크게 득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혼인 입양 신고 특례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 2년간 진행되며 혼인 신고 특례의 경우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등이 입양 신고 특례는 양자로서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신청 서류,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4.3 종합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 064-710-844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룹 아이콘 멤버 송민호의 군대 내 부실 근무 논란이 일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민 편익 시설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근을 안 했다라는 주장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아이콘의 멤버 송민호는 23일에 이제 제대할 것으로 소집 해제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소속사에서는 지금 현재 병가를 내고 있고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직접 해명해라 재입대하자 등의 댓글을 달면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병무청은 현재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를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경찰 관할이죠. 어쨌든 과거에 또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소 기간에 동생 결혼식에 장발로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사회복무요원이지만 장발이었기 때문에 군 부실 복무 연예인이라는 꼬리표가 그동안 붙어 있었는데 제대로 출근 안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부실 복무 논란. 그런데 팀 막내 강승윤은 군복무 당시 모범 군인으로 꼽힌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연예인들의 군복무에 대해서 이제 부실하게 혹은 좀 성실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뭐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잘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위너의 팀 멤버이자 리더인 강승윤은 모범적인 군 생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수 훈련병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우수 장병상을 수상한 소식도 있고 또 상병 조기 진급을 한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 조기 진급까지요? 예, 뭐 그만큼 이제 우수 사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강승윤의 이제 전역 예정일은 2024년 12월 19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송민호는 이제 위너 중 국방의 의무를 마칠 마지막 멤버였는데요. 어쨌든 다른 멤버들은 다 이미 소집 해제되고 이제 완전체로 복귀할 그런 날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실 근무 때문에 완전체 활동이 과연 제로되겠는가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수 송민호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이 아니고 위너 멤버입니다. 위너 멤버인 거죠? 네. 배우 나인우가 군대 면제 대상자로 통보를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이렇게 겹쳐서 더 터졌는데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가지고 면제 대상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이 소속사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뭐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에서 맹활약한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역법에 따르면은 이 신체 검사 결과 1급에서 3급은 현역으로 입대해야 되고 4급은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4급이 나오려면은 이 조건이 과연 나인우와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려면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여야 되고요. 이하. 그리고 몸무게는 BMI 지수가 14 정도. 그러니까 키 170cm에 40kg 이하 정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또 집행유예나 실형을 언도받은 범죄자나 부모와 배우자 혹은 형제 자매 가운데 이 전몰순경 순직 군인이 있거나 상위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 군경 또 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 나인우가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뭐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출연들을 해왔기 때문에 화면에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아니 잘 방송 활동하고 있다가 4급 판정받는 연예인들 참 많은 것 같다. 군 면제된 연예인 보면 나중에 헬스 유튜버하고 영화에서는 액션을 찍더라. 물론 나인우는 면제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좀 판정과 내용이 다른 활동들을 보여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군복무 스캔들로 대중의 지탄을 받았던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당장에 오징어 게임 2가 12월 26일 날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과거에 의경으로 복무하다가 대마초를 흡연해 가지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빅뱅이 빅뱅 출신의 탑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BTS 슈가의 그런 스쿠터 음주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불거지고 있고, 또 최근에 그룹 빅스 출신의 라비가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병역을 감면받아서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SNS 계정에 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어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면서 사과문과 함께 그룹 빅스에서 탈퇴한 사례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서, 한동안 연예인들이 군대 잘 자발적으로 갔고 군백기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탄을 받게 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결국에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또 시민의식, 팬들의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죠. 네. 최근 세계적인 캠핑 용품 업체인 폴리스토프가 우길기 문양을 사용했다가 항의를 받고 수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일본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우길기 문양을 쓰고 있었는데요. 누리꾼이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업체는 다행히도 사과 답변과 함께 우길기 문양을 지운 다른 디자인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누리꾼들이 직접 업체에 항의를 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세계 곳곳에서 이 우길기 문양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노력 덕분에 사례집을 만들 만큼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팝스타 아델이 독일 콘서트장에서 일본의 우길기를 등장시켜서 크게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누리꾼들이 항의를 해서 우길기를 없앤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동포분이 밴쿠버에서 유명한 맥주 업체가 새롭게 출시한 맥주 커버에 우길기 문양을 사용한 걸 확인하고서 업체 측에 항의해서 이것도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또 남미 여행 중에 한 우리 해외 동포가 세계적인 관광지인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에 걸려 있는 우길기를 제거했다는 그런 온라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례들을 보니까 해외 동포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고 제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국에만 있다 보면 세계적으로 우길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해외 동포분들이 민자 지적을 해서 업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내년에 또 사례지로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감시 활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1,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지자체들도 테마파크 조성에 잇따라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놀이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공연장 숙박시설과 이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터 수영장은 이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반려동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도 곳이고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TV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2년에 처음 조성되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부터는 매년 10개 이상씩 신규 시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123개 시설 중에 2,000제곱미터, 그러니까 605평 이상의 일정 규모를 갖춘 시설이 37곳이고 전체 반려동물 공공공간의 30.1%를, 그러니까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고 무분별한 테마파크 조성이 오히려 재정 부담도 주고 나중에 운영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게 좀 유망하다 싶어가지고 각자 하고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과잉 중복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사례들을 좀 언급해 주시면. 그래서 부산시도 350억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7만 2천여 평 규모의 관련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고요. 경기도는 동두천시에 150억 원을 들여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여주, 화성, 오산에서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서울시도 연천구가 협의해서 임진관 유원지 근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남 나주시도 110억 원을 투입해서 6,600여 평 규모의 시설을 또 해남군도 참여를 했고 광주광역시, 강원 삼척시, 경북 경주시와 구미시 그리고 대전시와 전북 임실군, 강원 춘천시, 경북 의성군 등에서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렇게 많나 지자체들도 네. 좀 놀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 어느 한 지자체가 어떤 사업을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면 네.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따라가더라고요. 이게 지자체의 한계가 뭐냐면 처음 시도할 때는 그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근거가 뭐냐. 그러면 네. 이제 근거가 없다 그러면 승인이 안 되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다른 어느 곳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참여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난립이 돼버리고 중국 투자가 돼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에 자주 이제 노출이 되죠. 그러면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아까 지역 경제 활성화 말씀을 이제 드렸었잖아요. 그 결국에는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규모를 쓸데없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저조해서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그런 사례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춰야 된다. 지역 내의 반려동물 양육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처음에 작게라도 시작을 해야지 처음부터 크게 벌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설계와 운영 과정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공 사례만 언급이 될 뿐이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사례 분석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녹지 공간의 적정 규모나 그 안에 운영할 때 견주들 간의 갈등 관리 방안 등 이제 소프트웨어된 구체적인 콘텐츠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전국 현황 자료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 산업 통계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네.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가수 겸 배우 아이유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허위 고발한 사람에게 법원이 3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가수에 대해서 표절했다는 그런 지적을 이제 인터넷상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근거 없이 무작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일단 뭐 유명한 가수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적을 받게 되면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셀레브리티 같은 6곡을 표절했다,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면서 A 씨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라면서 아이유 측에서 반박 자료를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아이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판정이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고사 고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또 이렇게 각하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근데 아이유 씨가 지금 참 곤란한 상황이 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뭐 살해 협박, 사생활 침해, 뭐 성희롱, 뭐 이런 다양한 좀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옛날과는 좀 태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자기 명성이 좀 누가 될까 봐 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이 이렇게 뭐 악플을 단다든지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시각 8시 44분을 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 후반인 만큼 출근길 정체는 많이 길지 않고요. 지금은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내부 순환도로 성산 방향 정릉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고요. 서강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서행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서안암에서 송파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 탄핵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격동기를 맞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장 흐름 짚어주시죠. 탄핵 이후에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나오는 것이 이번 주가 첫 동향 조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을 반영해서 동향 조사가 나온 게 지난주에 나왔었거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주간 동향은 호가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거래 지수 같은 그런 공신력은 없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데 지난주 나왔던 조사에서는 서울이 0.04에서 0.02로 상승률이 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3%로 주간 동향조사로는 또 하락세가 좀 짙어졌거든요. 아마 이번 주 오늘 나올 그 조사에서도 이런 동향 분위기를 좀 많이 반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그 거래량이라든가 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이 9만 건을 넘어서고 이것도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거래 동향도 많은 위축세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시장이 경색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영향이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상승률은 멈춰서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그 전국 지역에는 좀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고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 사이클에 따른 것은 아니고 탄핵 정국의 여파라고 보시는 건데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체감하는 건 좀 달라요. 부동산 양극화가 좀 심각해 보여요. 강남의 주요 아파트들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그거는 올해도 보면은 올해도 서울이 전체적으로 강세장이었고 서울 외 지역은 전반적으로 약세장이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타났던 큰 흐름은 뭘로 요약을 할 수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그런 선호를 많이 낮추고 그리고 서울 핵심지라고 불리는 고가 지역의 부동산을 편취하려는 이제 그런 시도가 2년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은 현재의 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지금 서울만 존속할 것 같고 다른 네. 지역들이 오래 존속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인식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대출 제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가 약세장이라는 것도 2분기, 3분기 때 올해 서울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특히 고가나 초고가 지역으로 엄청나게 올랐었고 그게 8월 말부터 감독원을 주제로 한 대출 규제 정책을 쓰면서 시장이 약세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지금 계엄과 탄핵 정국을 맞이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래 지수는 한 달 단위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실거래 지수가 잡힌 건 없고 동향조사만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향조사 상에서는 호가 하락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11월 달에 1기 신도시 선도시구가 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분당이라든가 평촌을 위시한 그런 지역의 실거래가는 실제로 단기간에 10에서 20%가 올라간 단지들이 나왔어요. 그 선정된 단지들은 네. 단기간에 15, 2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 지역의 또 평균 지수는 또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합적인 양상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들어서는 이제 위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정책 불확실성이 가장 크겠죠. 네, 그게 그래서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탄핵 때랑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또 다른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2016년이 연간으로 상당한 강세장이었고 전국 강세장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 대도시권 모두가
월간으로 0.6에서 1%포인트의 상당한 강세장이었는데 네. 16년 12월 탄핵을 하면서는 곧바로 0% 상승장으로 완전히 전국이 얼어붙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얼어붙었던 이유는 그 전에 대선 때 경합했던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유력하다는 그런 생각에 네. 정권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상당한 규제책을 쓸 거다 이런 생각에 시장이 좀 미리 지레짐작하고 쫄아 있었던 그런 상태로 묘사를 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 1% 상승세가 나오던 장을 0%로 끌어내렸고 일부 마이너스로 전환할 정도로 그때는 강력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상승을 했던 거는 이유가 있는데 그때는 경기도 좋았고 예. 그리고 가계의 전반적인 대출 체력도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규제책이 나올까봐 얼어붙었어 있었던 건데 17년 들어서 규제책이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17년 5월부터 다시 안도 랠리라고 하는 이제 랠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현재는 그때하고 조금 다른 거는 네. 2017년에는 소위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지만 지금은 물론 AI 사이클이 있으나 한국 경기가 1%대 성장으로 좀 진입을 했고 네. 그리고 가계 대출이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 GDP 대비 가계 대출을 조금 줄여놨기 때문에 네. 가계 대출 룸은 약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올해 4분기부터 들어서는 시장이 조금 약세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탄핵 정국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16년에는 완전 불장 속에서 맞아가지고 좀 쫄아 있었다면은 네. 지금은 또 탄핵 이후에 그 환경에 대해서도 쉽게 예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네. 최소한 3개월은 뭐 12월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는 이 다음 정치적인 이벤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또 대선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그러면 네. 그때 양당에서 어떤 후보를 세우고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낼 거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네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또 공약들이 쏟아지겠죠. 맞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게 공약 선거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담고 있느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윤 정부가 추진해왔던 지난 3년간의 정책들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노후 신도시법이거든요.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담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건축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의 정책들이 이번 정부가 많이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각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정책들이 더 탄력을 받고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이나 아니면 내년에 나오는 거는 아마도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조금 경색된 가운데 그래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면 그런 쪽으로 매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부동산 경기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조금 하락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리와의 관계. 그거는 이제 한은의 금리는 이제 개인들의 일상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인들은 그래도 많이 봐주면은 뭐 채권 금리라고 하는 시장 금리를 보고 그리고 가장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금리는 대출 상품 금리입니다. 대출 상품 금리가 한은의 기준 금리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들의 가상 금리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작년 말이랑 올해 상반기의 대출 상품 금리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주담대 대출 상품 금리는 3% 후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예. 재작년에는 주담대가 5%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은 기준금리는 3.5로 1년 반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은 대출 상품 금리는 150bp나 인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가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나왔고 그래서 올해 2분기, 3분기에 그런 금리 인하 효과에 기대어서 주택 가격이 상당한 상승이 있었고요. 그때 올랐던 게 그때 미리 그 효과가 좀 반영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 들어서는 3, 4분기 9월 말부터는 주담대 금리가 올랐습니다. 4% 중반까지.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가 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없고요. 네. 이제 대출 상품 금리와 시장 금리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내년 상황에서는 내년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모기지 금리는 다시 3% 후반까지 또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16년 얘기를 이제 드렸던 거는 네. 탄핵 정국이어서 경색되는 게 있지만
주택 가격을 움직이는 건 결국은 이제 수요하고 공급인데 네. 수요라고 말하는 게 가계의 소득하고 대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 대출 상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 대출 상품 금리가 올랐다가 내년에 다시 내려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가계 수요는 일부 살아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는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시장이 완전 위축된 걸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후에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굉장히 어떤 특정 방향을 잡고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불확실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탄핵 정국에서 아무래도 윤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야당 반대가 컸던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거가 크게 보면 세법이 있고요. 네. 세법은 이제 취득 보유 양도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완화 그리고 총괄적인 개정을 논의했었는데 네. 현재는 양도소득세만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완화를 해주고 있고 내년 5월까지 연장되는 게 또 일단 1차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법 관련인데 대통령 공약에서는 임대차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을 이제 재검토한다는 것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계약 갱신권을 포함하고 있는 임대차법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폐지가 조금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었고 또 굳이 이걸 폐지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에 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저항을 받은 정책이고요. 그리고 아까 노후계획도시법이나 재건축 관련한 촉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대책들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책의 추진 동력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